네,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현지에서 말말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욱 소장 바로 인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용한 듯 하지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조용할 날이 없는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네. 오늘 만약에 미국장 열렸으면은 하락했을 가능성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도 하락이었더라고요. 네, 뭐 크진 그러니까- 않지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미국 열려서 봤자 하락이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됐을 텐데 다행히 이제 오늘 휴장인 게 다행이고 Thank you, 마틴 루터 킹. 네. 아, 뭔가 되게 고급진 표현으로. 아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오늘 미국 휴장이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작가 앵커분들하고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네. 운동가 겸 목사님인데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버스 안 타기 운동.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흑인 운동에 또 도화선이 됐던 게 뭐냐면 버스에서 흑인이 백인한테 자리를 양보 안 했다고 맞아요. 혼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흑인은 우리 유교 사상으로 치면 그냥 어린 아이 정도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이런 거였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84년도에 LA 흑인 폭동의 도화선이 됐던 로드니 킹 사건을 보면은 사실 그때 이제 마틴 루터 킹의 뭐 사진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막 그 약탈을 하면서도 마틴 루터 킹의 정신 얘기를 했는데 좀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로드니 킹은 음주 상태로 120마일, 우리로 치면 한 160km로 그렇죠, 160km. 달리다가 아, 경찰의 정지 명령까지 무시하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구타를 당했는데 이제 마치 선의의 피해자인 양. 뭐 이게 악용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죠. 근데 흑인의 뭐 인권이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는 좀 위협적인 EBS 상황이죠.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인문 강의를 아니요. 듣는 것 같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가 변하면서 예. 너무나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게 많지만 흑인 인권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갑오경장 전까지만 해도 가보경장이요. EBS 맞네요. 조선 사람의 90%가 성조차 없었어요. 자, 그러면 중국의 위상도 이만큼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중국의 위상 변화하고 갑자기 왜냐면 인터뷰가- 중국의- 너무 엮는다. 아, 너무 엮었어요. 아니 왜냐면- 브릿지를 그렇게 왜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예, 있잖아요. 자, 볼게요. 중국의 GDP 오늘 나와서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볼게요. 오늘 열심히 하시네요. 네. 자,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IHS 마르키트의 라지브 비스 왔습니다. 중국 GDP 매우 적당한 결과라고 평가를 한다. 증시 위안화 영향력은 긍정적. 재정 지출 그리고 인프라 투자 그리고 감세 가시권이다. 이렇게 막 김민재 앵커가 일하러 왔는데 일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시급하게 이제 원래 준비한 내용으로 딱 넘어갔는데 그 사진이 좀 하긴. 훈훈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약간 근데 왜요? 왜 그러세요? 아, 다크서클. 아니 후세인을 아, 닮은 사담 후세인. 듯한 분이 이제 예.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진이던 뭐 만남 대면으로 만나보던 예. 이렇게 다크서클이 지난 분은 사실은 처음 뵙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중국 인터뷰라서 중국의 상징인 팬더검 닮은 분을 일부러 네, 고르신 건가요? 준비했다고 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예. 이거 오늘 외교적으로 우리가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저는 너무 많이 빠지겠습니다. 했네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일합시다. 네, 자 매우 적당한 결과 6.6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가 목표한 6.5는 만족시켰단 말이죠. 너무 좋았으면 이제 그때 RRR 내린 거 거기서 한 번에 끝이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또 너무 예상치보다 심각하게 나왔으면 야 이거 진짜 경기 부양책으로 이게 될 게 아닌가 이랬을 텐데 딱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면서 중국 경제의 어떤 그 불씨는 살아 있으되 중국 정부의 어떤 부양 의지는 그대로 유지할 만한 매우 적당한 결과였다 이거죠. 항상 경제 지표 그렇잖아요. 실업률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야 이거 연준 긴축을 서두르겠다 해서 오히려 악재.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또 그러면 진짜 미국 경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그동안의 경기 부양이 안 통했나 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안 좋은 정도로 나오는 게 골디락스. 좋은데 예. 그러니까 골디락스를 우리말로 하면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닌 상태. 딱 그 상태, 국지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사실은 천천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분기별로 봤을 때 흔들림이 좀 큽니다만 소장님은 이거 중국 연착륙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미 연착륙에 들어갔다고 보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고성장기를 안 겪어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성장률 10%에 은행 이자가 15%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잖아요.
6개월만 있으면 원금을 뛰어넘었어요. 지금 브라질이 약간 그런 경우죠. 브라질 뭐 예금 금리가 17%뭐 이런데 하여튼 고성장기를 우리가 겪어왔지만 이제는 성장보다 분배의 역점을 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마이카 시대가 찾아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의 마이카족이나 어떤 소비 신장의 혜택을 입기에는 조금 셈법이 복잡하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증시는 당연히 어제 GDP를 보고서 아시아 전반적으로 지표 부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네. 대신에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위안화 가치가 너무 또 떨어지면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워낙 달러 가치가 낮기 때문에 요 환율은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반대쪽 환율이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이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는 재정 지출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여기다가 감세까지 감세를 중국 측에서 한다는 거는 정말 큰 부양 카드 아닙니까? 진짜 중국에서 가장 꺼내들기 힘든 예.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세 인하. 예. 공산당이 좀 세금을 포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자기들도 올려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좀 포기하겠다 이런 계산이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시장의 어떤 탐욕이 너무 극에 달해 있지 않나. GDP GDP가 둔화되고 네. 오늘 IMF에서 성장 전망까지 내려잡았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럴수록 중앙은행이 돈 더 풀고 우리가 먹을 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분의 다크서클이 많은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그러니까 있다고 보겠습니다. 건강한 상황은 아닌 거죠. 저분이 예. 해외 토픽에 나올 수도 있어요. 114세까지 살아가지고 그냥 얼굴만 보고 몰라요. 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몸이 또 약하거든요. 지금 입도 짧고. 지금 네, 입장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네. 회식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예. 혼자 몰래 예. 돈가스를 다 드신 기억이 있는데 제 것까지 다 드셨어요. 예. 자, 예. GDP 관련해서요. 이제 하나 더 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이와 리서치의 사이토 나오토입니다. 중국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타당하다. 문제는 경기 부양보다 소비 지출, 무역 전쟁, 중국이 심리적 타격 더 커. 지난 12월 달에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다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국산 수출품 감소분 중에 70%가 휴대폰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샤오미 뭐 발이 묶이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YOY로 6.6 그다음에 QOQ로 6.4 6.4. GDP 성장률 나왔는데 그 정도면 뭐 경착륙이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거고 문제는 경기 부양보다 소비 지출이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소비 지출은 센티먼트, 심리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태평하고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지금 중국이 이 자금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감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콩 부동산 시장으로 나가는 중국 내 자금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심리적인 패배자는 중국이고 어제도 이제 얘기했지만 중국이 이제 의뢰 지위를 알아서 이제 자진 납세하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게 결국 중국 소비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08년 당시와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부양의 성격을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당시에는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많이 풀면서 경기 부양을 중국이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집 도로 카드가- 놓고 예. 뭐 다리 놓고 항만 건설하고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뭐 고용 창출이었던 그런데 이제는 솔직히 중국 지방 정부도 부채도 많고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개발된 데는 너무 또 난개발이 많아가지고 유령 도시도 많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를 도대체 어떻게 늘리느냐. 이제 그게 힘들어진 상황에서 1대1로 했으나 그것도 무리가 이제 있는 상황이고 1대1로의 거점 국가들이 뭐 그리스, 터키, 뭐 인도네시아 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고 떠나버려가지고 다 중국 1대1로 거점 국가들 다 공격당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1대1로를 지금 적극적으로 밀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봉쇄책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미국이 쉽게 패권을 뺏기지 않죠. 그러면 이제 3월 전인대에서도 경제 성장 목표치가 지난해 목표치보다는 조금 하향될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중국도 이제 앞에 인터뷰에서 본 대로 적당한 결과를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지표에 마사지를 해가지고 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아 중국
저 국가통계국 저거 누가 믿어 막 네. 이제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수치가 조금 낮더라도 시장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인정될 수 있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통계를 내놓는 게 우리한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중요하다 보니까 IMF 측에서는 6.15 하향했나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랬죠. 전망치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 코멘트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콘티넘 이코노믹스의 제프 NG, 제프 응이죠. 이거 제프 응입니다. 중국 성장 둔화는 내외부 요인 합동적인 결과다. 무역 분쟁 직접적 영향 무 확인됐다. 올 GDP 전망 6.3%로 비교적 양호하다. 저분은 이제 응이라고 하려다가 뭐 NG를 일단 뭐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명예도 그냥 저렇게 대문자로 NG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진을 보면 이제 더 이상의 제가 오늘 인물 표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은 그 성장 둔화는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압박도 있지만 앞에서 보신 대로 내부 중국 내수 시장의 어떤 센티먼트가 약화된 거, 소비 심리가 둔화된 것도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나 이런 무역 전쟁에 있어서 직접적 영향은 없었다. 만약에 직접적 영향이 네. 있었으면 수치가 더 상태가 안 좋아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치는 무역 전쟁의 파급력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약간 네거티브 이펙트가 있었지만 네. 그 반대면을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하고 소비가 메꿔줬다. 이게 또 마침 연말이었는데 중국도 관군제에다가 뭐 미국 못지않은 연말 쇼핑 시즌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받쳐줬는데 그게 4분기니까 그렇지 1분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소비가 죽었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끔 안 갈 때가 있는 게 이 관군제 매출 엄청나고요. 춘절 효과도 아직까지 엄청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부양 기대가 과도하게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게 들긴 해요. 삼성전자 좋은 말씀이네요. 뭐 네. 실적이 너무 안 좋았다 하지만 예. 매번 뭐 10조, 9조, 뭐 8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것도 엄청난 똑같은 거잖아요. 거예요. 예. 그만큼 돈 버는데 안 좋았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수치 이런 게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웬만한 건 이제 만족을 잘 그러니까요. 못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지금 중국을 가장 최근에 갔다 오신 분이 명행컨이잖아요. 저죠. 예. 어떤가요? 지금 중국 뭐가 어때요? 분위기가요. 소비 분위기. 예. 소비 분위기는 근데 저는 젊은층 사람들만 어울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사실 돈이 없죠. 그 제가 전체적인 소비를 심리를 근데 아니, 그런 건 질문에 있-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근데 제가 전체적인 소비는 모르니까. 아 예. 나도 젊은층이에요. 나도 돈 학생들 없고요. 근데 학생들도 돈 잘 예. 써요. 그리고 커피가 진짜 비싼데 커피 잘 사 먹더라고요. 커피 우리나라에 한 1.5배 정도 하거든요.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사실은 저도 거의 만나는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분들 대부분 도시 출신이시거든요. 아,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빈부격차가 아니라 중국은 도농격차가 사회적인 그렇죠. 문제인데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 내에서의 소비가 얼마나 활발한가 이제 도시는 물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농촌에서의 그 소비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 이게 관건인데 사실은 이제 저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깊숙이 중국을 본다고 해도 이 농촌 분들과 대학에서 이제 만나기도 힘들고 학회 같은 데서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쪽이 아직까지 너무나 부진하고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우려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명예권님께서 보셨을 때는 대부분 좀 많이 잘 사는, 저도 봤을 때도 많이 잘 사는 친구들만 좀 보게 되는 건 사실인 거예요. 도시 인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적 편중 때문에 우리가 약간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맞아요. 사실은 저소득층도 소비가 살아나야지 좋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성장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더 두터워지고 소비도 그때 같이 늘어났었는데 중국은 이제 이런 고성장기에 오히려 빈부 격차가 심해졌고 그 말씀하신 대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주택을 사서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추곡 수매를 뭐 중국에서 활발하게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돈을 쓰려고 해도 돈을 쓸 만한 여력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 전체 13억 인구 중에서 농촌 인구가 한 70%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네. 깊이 들어가면 이 농촌 인구가 사실은 이 공산당을 일구 중국을 일군 세력인데 지금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논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면 또 정책적으로도 부양이 그쪽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볼 만하기도 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중국의 이제 제조업 굴기를 통해서 뭐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시로 올려보내서 공장에서 일하게 시키고 대신에 이제 뭐
그만큼 제조업을 많이 수출하는 거는 중국의 농업 생산 비중을 줄여가지고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그걸 이제 맞교환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진화가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도 농산물에 대한 비중을 그래서 많이 줄인 거고 맞아요. 근데 또 식량 주권의 문제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첨예한 좀 갈등이 있죠. 미국과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중국이 가장 민감하기도 한 부분이 아무래도 식량 관련이겠죠. 대두. 그렇죠. 뭐 대두, 옥수수, 뭐 밀. 근데 이제 중국이 식량 주권을 얘기하기에는 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수출 안 해주면 오히려 중국이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역 협상이 너무나 복잡해요. 승자가 없다 보니까 이 예. GDP 전망 6.3% 비교적 양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지금 중국 경기 지표가 주요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뭐 제조업 PMI, 생산자 물가, 기업 부채 이런 계속 나쁜 소식만 나옴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무역 협상 지금 뭐 타격 받는 것까지 하면 6.3%면은 아까 김민재 앵커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IMF는 6.2로 봤어요. 맞아요. 근데 원래 경제 전망 보고서 중에서 뭐 OECD, 뭐 IBRD, IMF 있는데 IMF가 제일 짜고요. 그다음에 신평사도 S&P, 피치, 무디스 중에 S&P가 또 제일 매파적이거든요. 또 우리가 좀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고 어쨌든 IMF에서는 합법적인 국제 대부 업체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약간 네거티브한 측면에 더 집중을 해야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감안해도 그쪽에서 본 게 6점이다. 그렇죠. 어떤 인스티튜셔널 컬처라는 게 있는 거죠. 그 각 기관마다. 근데 어쨌든 명예껏 얘기한 대로 6.3이면 뭐 아니 우리 지금 성장률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기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까 우리 김민재 앵커가 그 어떤 지역 편중 그리고 도농의 어떤 어떤 복잡계 이론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농촌에서 기여하는 GDP는 너무 적고 그렇죠. 도시가 너무 크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그 수확도 안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런 어떤 부의 부가가치가 도시에는 남아돌고 농촌에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못 움직이고 이런 상황은 솔직히 좀 아무리 중국이 공산당 계획 경제라도 사실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에 나서야죠. 그러니까 지역을 나눴을 때 뭐 동북 경제 이렇게 나눴을 때 그 격차가 엄청 심해서 이거를 지금 몇십 년째 좀 균형을 맞춰 보고자 하고 있는데 중국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밀어주는 정책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이걸 평균을 다시 맞추려니까 정책적으로 이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그리고 있는 상황인 것 분배에 같아요. 대한 의지가 예. 그렇게 강력한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일부분 이건 동의해요. 어떠세요? 사실은 예.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 중에서 질은 양에서 나온다고 양이 커져야 질도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분배를 우선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갑자기 그런 뭐 세율을 올리고 막 이런다면 그러면 과연 저소득층이 행복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셋 다 공통점이 외신 캐스터로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방송을 해서 그런 걸 어디서 찾아냈어? 당연히 많이 보면 그 중에 건질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질은 양에서 나온다는 점을 좀 중국 정부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봐야죠. 네. 중국에 관한 이야기 오늘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이 다보스 포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빈 껍데기 됐어요. 맞아요. 자, 다보스 포럼 이야기 이어서 해볼게요. 네, 다보스 포럼 상무이사 보르게 브랜드입니다. 새로운 경기 침체, 완전한 제압 필요하다. 유럽에서 일본까지 제로 금리로 재정 확대, 글로벌 공조 없이는 운신의 폭 적어. 자, 다보스 포럼에 누가 안 갔죠? 지금 사실 미국 안 갔죠? 영국, 프랑스, 캐나다. 다 안 갔네 그냥. 다보스 포럼의 이번 시작. 오늘 의제와 네. 어떤 문제 제기가 전부 사실 그 미국하고 프랑스, 영국 들으라고 하는 주요국.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7명의 장관을 대동하고 네. 다보스 포럼에 가서 한 4개국 정도랑 이제 회담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정말 뉴스가 쏟아졌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올해는 괜히 가봤자 네. 뭐 잔소리나 듣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니다. 우리도 셧다운이 지금 29일째인가요? 맞아요. 한 달 다 셧다운도 돼가고 그렇네요. 뭐 네. 이런 상황에서 안 가버렸는데 하여튼 그 전 세계 그 정상들 보면 확실히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얼굴 두께부터가 맞아요.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욕 먹는 게 생활화돼 있어야 돼요. 그걸 즐겨야 돼요. 귀엽네 누가 나한테 욕하고 막 얼굴에 침 뱉으면 귀엽네 하고. 지금까지요? 우리 소장님 큰 인물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두껍지가 못한데 대통령 한번 하셔야겠네. 근데 여기 보는 대로 네. 그
새로운 경기 침체, 그러니까 뭐 뉴 리세션이 온다는 지금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예. 그거는 이제 완전하게 그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럽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에 지금 가깝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제로 금리에서 더 떨어뜨리기는 힘드니까 이때는 글로벌 공조를 해야 온신의 폭이 더 커지고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했으니까. 근데 글로벌 공조한다면 어떤 성격을 이분은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 이기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를 철폐하고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 재정 적자가 생기고 무역 수지 흑자보다 적자가 커지더라도 성장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희생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죠. 지금 근데 이 정치적 논란이 이렇게 가열되고 있는 상황, 우리 국가 뭐 내 나라만 잘 살면 돼 이 상황 속에서 글로벌 공조가 될까요? 일단 뭐 외환 시장부터 공조가 돼야 되는데 서로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려고 그런 이제 노력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환율이라는 거는 뭐 위안화 달러를 놓고 보면 위안화가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달러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떤 그 지각판 이론에 따르면 왜 이제 이 우리나라도 이제 지각판이 이렇게 그 3차원으로 보면 이제 뭐 3개 정도, 4개 정도 판이 묶여 있다 그래서 한쪽이 내려가면 2개는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고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글로벌 공조에 따르면 서로 환율에 손을 안 대야 되는데 또 그러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요게 유럽, 일본 제로금리 재정 확대 요거에 대해서 지금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그렇고 원래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호황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은 지금 생각하는 만큼 올리지는 못했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올릴 수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꺾인다고 치면 그때는 요 제로금리 가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려고 이미 마이너스 금리는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유럽도 일본도 둘 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까지 내리지 못할 것이고 그때 되면 이제 뭐 통화 정책으로 뭐 불태환을 또 하든지 아니면 레포 금리를 조정하든지 이건 진짜로 그 중환자한테 있어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에 써보는 그런 요법인데 그런 거밖에 이제 안 남아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시장을 보면서 잘 모르겠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동성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건강해지려고 금리가 정상화되고 이 과정들이 수반이 안 되고 계속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서 다시 꺾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 모르핀처럼. 같아요. 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 글로벌 경제, 지구 전체 전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약간 노화 현상이 와가지고 지금 뭐 그동안 이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줬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체력이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가지고 글로벌 경제도 지금 노화 현상이 와서 여기서 쉽게 영양 공급을 끊어버리거나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이런 골디락스로 갈 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 10년마다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온다. 뭐 10년 위기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98년에는 IMF, 뭐 2009년에는 뭐 맞아요.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것처럼 이제 10년 됐어요. 어떻게 뭐 이런 사태가 터질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기 침체. 10년 주기설, 뭐 주글라 사이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사실은 그 10년 주기라는 게 어떤 심리적인 영향도 사실은 크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솔직히 경기 사이클이 조금 굉장히 탄력적이었어요. 베이비붐머 세대들이 워낙 활발하게 경제 활동하고 있어서 약간 침체가 왔다가도 경기 부양이 좀 팍 올라갔다가 또 사이클이 또 쉽게 꺾이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골디락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새로운 위기도 오겠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경기 호황도 그렇게 쉽게 과열까지 가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자. 마지막 거 읽어볼까요? 네, IMF 관련 이야기네요. 들어볼게요. CNBC 다보스 특파원 헤들리 갬블입니다. IMF 지적, 글로벌 호재보다 악재가 더 크다. 상황 개선,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유럽 청년 실업률은 20%대, 미국과 달라. 이분 생각보다 좀 한가한 다보스 특파원 예, 시기를 보내고 생각보다 계실 한가한. 거예요. 아니 뭐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뭐 CNBC에서 나갔으면 그래도 뭐 트럼프나 아니면은 뭐 스티브 무누신이나 문호신장가도 안 가고. 메이 총리 정도는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제 다들 뭐 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제 B급 인사들만 있다 보니까 이제 한가할 텐데 어쨌든 뭐 IMF 지적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뭐 중국을 둘러싼 지적 재산권 문제, 그다음에 뭐 사이버 공격, 북한 핵 문제 등등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빨리 앞에 보신 대로 완전히 그 새로운 위기 가능성을 진압을 해야 된다는 거고 미국은 지금
고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유럽이나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신흥국들은 완전히 경기 확장 국면에 안정적으로 올라오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 8% 정도 되죠. 8.6%. 근데 네, 유럽은 그 정도 엄청나네요. 20%대라고 근데 하면. 저거는 예. 솔직히 좀 실업의 양과 질을 따져봐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 뭐 저도 뭐 캥거루족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더 이상 뭐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래서 미국만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걸 미국 CNBC의 다보스 특파원 헤들리 갬블이 했습니다. 예. 내가 왜 클로징 멘트를 내가 뭐라고 오늘 저희 한 뭐 30분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예. 뭔가 미주알, 구주알 좀 오늘 난리가 뉴스 다 일상인 만큼 예. 좀 여유롭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중국에 대한 이야기, IMF 다보스 포럼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김희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